자, 덕산고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자, 우리 지난주는 학교 행사 때문에 수업을 한 번도 못했고, 이번 주는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네요. 여러분들 성적 확인도 지금 아마 점수 정도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을 텐데, 아쉽게도 다음 주 선생님 화요일부터 출근하니까 그때 우리 만나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쉬운 대로 우리 지금 이 영상 강의 가지고 진도를 조금이나마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 보면은 교과서가 아니라 수능 특강 그 파일을 띄워놨죠. 지금 우리가 의문과 관련된 단원, 그리고 단어와 관련된 단원을 1회고사 범위로서 공부하고 시험도 봤는데 그 다음 나갈 파트가 문장 단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문장 파트를 한번 쭉 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능 특강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수능 특강을 가지고 문장 단원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과서로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 프린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나 판서를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가 자세하게 잘 돼 있는 수능 특강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프린트 받았을 거예요. 프린트 또는 이거 교재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재에다가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 문장 파트에서 배울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문장 성분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 문장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뭐 의문을 배울 때는 의문이 무엇인지, 단어에 대해서 배울 때는 형태소가 뭐고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각각 그 정의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문장 역시 그 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언어 형식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보통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언어 형식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문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추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란 우리 여러분들 의문 정의 기억나요?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해가지고 뭐 감, 곰, 뭐 이런 거 채소 대립상 비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형태소 같은 경우도 의미를 가진 뭐였어? 말의 최소 단위. 더 이상 쪼갰을 때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형태소가 아니라 그랬었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가장 작은 우리 말에서의 단위를 형태소 이렇게 불렀었던 것처럼 문장 역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이란 이런 거고 다음 그러면 문장 성분이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장 성분 자, 밑줄쳐 볼게요.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 돼 있죠.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뭐냐?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짧은 문장 하나 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경찰이라는 이 경찰이라는 말은 뭐예요? 행위의 주체죠. 잡았다라는 행위의 주체입니다. 잡는 행위를 누가 했어요? 경찰이 했죠. 다음 도둑은 뭡니까? 이 행위의 대상입니다. 이 잡는다라는 행위의 대상이 누구예요? 경찰이 누구 잡은 거죠? 그쵸, 도둑을 잡은 거죠. 행위의 대상. 다음 잡았다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문장 성분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이 문장에서 경찰 플러스 뒤에 이 조사 이까지 합쳐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어라고 부릅니다. 주어.
다음, 도둑이라는 아까 행위의 대상이었던 요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은 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적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았다라는 요 말은 뭐예요? 서술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말들 있죠? 요 놈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문장 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문장 성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경찰이라는 주어는 뭐예요? 이 문장에서의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고요. 다음 도둑은 뭡니까?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나타내는 문장 성분. 마지막 잡았다는 어떤 행위를 서술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성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성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성분의 종류 부분에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성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장을 이루는데 주가 되는 골격이 되는 부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필수 성분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조금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 뭐 주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는 놈도 있고요. 우리 보어 같은 경우는 단어에서 조사에서 격조사, 복격조사에 대해서 배울 때 보어에 대해서 들어봤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서술어, 어떤 행위나 동작, 상태,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서술어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주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장의 골격이 되고 필수 성분으로서 문장의 그 주를 이루는 성분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주성분은 꾸며주는 성분, 그쵸? 꾸며준다. 우리 앞서 배웠던 그 단어 파트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 수식어에 해당되는 애들, 뭐 부사나 관형사 이런 애들 있잖아. 그쵸? 이 문장 성분에서도 역시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들이 있어요. 이놈들을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요. 품사, 관형사, 부사와 비슷하게 이름이 관형어, 부사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옆에다 한번 발표치고 써놔보세요. 품사와 헷갈리지 말까. 우리 이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랑 품사라는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품사라고 부르는 놈들은 뒤에 주로 뭐뭐언 또는 뭐뭐사 이렇게 끝난 놈들인데 이 문장 성분은 뭐뭐어로 끝난 놈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봤을 때 뭐뭐어로 끝났다 그러면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뭐뭐사, 뭐 명사, 대명사 할 때 그 사, 또는 뭐 체연, 용언할 때 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품사를 가리키는 말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형어, 부사어 이놈들을 부속 성분이라 부르고요. 마지막 독립 성분이 있어요.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같은 경우는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치. 그 행위의 주체, 상태, 성질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성분들은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 문법적인 관계를 다른 성분들과 이렇게 맺고 있는 반면 독립성분은 이런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독립성분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독립어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장 성분의 종류 보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해서 총 7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문장 성분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 우리 격조사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문장 성분들이 문장 내에서 만들어질 때 주로 뭐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냐면 격조사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냐? 교과서 60쪽 우리 교과서 60쪽 밑에 써봐. 교과서
60쪽에 나와 있는 격조사 부분, 우리 문장 성분 공부할 때 이 격조사 파트 다시 한번 좀 잘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정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 성분별 특성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주어와 서술어 먼저 볼 거예요. 자, 먼저 주어. 자, 주어의 정의가 뭔지 봅시다.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자, 문장이나 절에서라고 돼 있죠? 우리 문장에서 하면 참 편하겠는데, 이 절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절이 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절과, 그 위에 잠깐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구와 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날개가 있는데, 이 구와 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프린터물 조금 더 만들어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절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문장에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자,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또는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이라고 돼 있죠?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 돼 있는데, 이 대상이란 말 대신에 이 대상이라고 해놓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목적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또 주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정리하면은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대상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좀 그냥 혼동할까봐 이렇게 그냥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는 주체,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 요걸 나타내는 문장 성분은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문장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였나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이때 잡았다라는 이 동작, 어떤 작용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경찰이죠. 그치, 경찰이. 그래서 이 경찰이라는 부분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질이나 상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이 높다. 자, 이때 높다라는 요 상태, 성질의 주체가 누굽니까? 산이죠. 그렇죠. 주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작이나 작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를 통해서, 단어 중에서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놈들을 말하는 거고, 성질이나 상태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잡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서술어인데 이 동사 서술어 잡았다의 주체 누구? 경찰이. 높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이제 서술어로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높다의 주어, 주체 뭐예요? 산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더 볼게요.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로 나타냈대. 자, 무엇이다. 이 무엇에는 어떤 단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자, 요런 문장들이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갖춘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특히 주어란 놈은 여기 무엇이 해당되는 놈이에요. 여기가 주어에 해당되는 놈들. 나머지 여기는 이제 서술어에 해당되는 놈들인데 이 무엇이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고요. 자, 계속 볼게요. 주어는 체연 혹은 체연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자, 여기서 체연 구실을 하는 구나 절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을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교실에서 수업할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는 체연에 뭐가 붙어서?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가 붙어서,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격조사 배울 때 이 격조사들이 붙음으로써 문장 내에서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해주고, 목적격조사는 목적어의 자격을 갖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격조사의 격자가 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격조사를 배웠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뭐냐? 격조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격조사에서는 문장 성분을 가지고 격조사를 이해했다면 그냥 거꾸로 격조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각계에서 에서 이런 것들 아마 주격조사를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특히 에서 같은 경우는 단체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왔을 때 주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가 쓰임으로써 주어가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프린트물 나눠주면서 이 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 생략될 수 있고요. 이 주격조사가 생략된 자리에 보조사가 대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문들을 밑에 보자면은, 자, 누나가 공부를 한다. 이때, 자, 공부를 한다. 이 하는, 이 동작을, 작용을 수행하는 주체 뭡니까? 누나가죠? 그리고 누나라는 말 뒤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 주어, 누나가. 자, 근데 이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누나 지금 공부해. 우리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되게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누나도 공부를 한다 할 때 이 보조사 도가 붙었는데, 자, 보조사 도 붙어있죠. 원래 이 자리는 도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까? 주격조사 가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를 생략한 다음에 이 자리에 보조사 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조사가 쓰였을 때는 한눈에 우리가 어떤 문장 성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딱 봤을 때는 주어 어디 있고 목적어 어디 있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가 쓰였을 때는 보조사를 떼내고 원래 이 자리에 무슨 격조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가 이거를 잘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 1회고사 문제에서도 이렇게 그 격조사를 떼내고 그 자리에 보조사가 쓰인 예문을 가지고 쌤이 문제를 하나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잘 풀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격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활용해서 풀 수 있게 된 문제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 이용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이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술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서술어 뭐냐면은 자, 밑줄 쳐볼게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되어 있습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아까 주어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었죠. 이번엔 반대로 뭐예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에 나타내는 문장 성분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아까 문장을 여기 이거 있죠?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로 나타낸다 쳤을 때 이건 어떤 가상의 문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상의 문장. 이때 무엇이 해당되는 부분 주어였죠? 나머지 여기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서술어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놈들을 이제 우리가 서술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무엇이다 해당되는 이 문장 예문 한번 지금 보자면은 3초는 경찰이다가 뭐예요? 이 무엇이 무엇이다의 형식을 갖춘 문장이에요. 이때 3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긴 주어죠? 그러면 경찰이다는 뭐예요? 여기가 서술어입니다. 3초는 이라는 주체 어때요? 경찰이다. 다음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예문을 보자면은 하늘이 노랗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예문으로서 볼 수 있는데 자 주어 뭡니까? 자 하늘이 자 이 하늘이라는 주체의 상태를 나타낸 거죠. 뭐예요? 노랗다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 노랗다를 통해서 이 서술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놈이죠. 노랗다 서술어. 다음 무엇이 어찌하다라는 형식을 갖춘 이 문장의 예시로서 형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예문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뭡니까? 노래를 부른다. 이 부르는 주체 누구예요? 형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형이라는 주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 뭐예요? 반대로 부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서술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다, 어찌하다 해당되는 이 경찰이다, 노랗다, 부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장에서의 서술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는 이런 놈이고요. 자, 서술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내용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냐면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우리
이제 문장을 이룰 때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주성분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서술어가 쓰이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리 서술어라는 게 있어요. 자, 한자리 서술어는 뭐냐면은 서술어를 제외하고 문장 성분이 하나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문장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를 반드시 갖추고 있다 그랬죠?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자리 서술어는 자, 서술어가 이렇게 있고 옆에 주어가 있겠죠? 이 서술어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주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한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수는 학생이다. 꽃이 피었다. 이런 문장들 있죠. 이때 쓰인 학생이다 라는 서술어라든지 피었다라는 서술어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주어를 요구합니다. 주어를 요구하고 이 주어 이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합니까? 문장이 우리 그 완벽하게 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냥 명수는 학생이다. 꽃이 피었다. 이것만으로도 어, 다른 문장 성분을 더 요구하지 않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활짝이라는 말이 이 문장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가? 아니죠. 그렇지. 그냥 꽃이 피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리 서술어 학생이다, 피었다 이런 것들을 예시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아까 한 자리가 있었으면 이번에 두 자리가 있겠죠. 두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 두 자리 서술어는 자 주어 이외에 표시해 볼게요.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서술어가 있고 주어가 있어요. 자 이때 주어 서술어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 뭐도 있어야 돼?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서술어. 이 두 자리 서술어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서 쓰이게 되면 주어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놈들도 문장을 형성하는 데 참여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장 성분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가 밥을 먹었다. 자, 먹었다라는 말이 서술어로 쓰였어요. 자, 근데 이때 주어만 만약에 있게 되면 그가 먹었다. 이상하죠? 그가 뭘 먹었는데? 라는 물음이 반드시 뒤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 목적어에 해당되는 놈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되었다라는 말이 서술어로 쓰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격조세배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반드시 나타나는 문장 성분 보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보어를 만드는 격조사 이 가를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복격조사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되었다라는 말은 형은 되었다. 이러면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되었는지 이 보어에 해당되는 놈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되다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니다도 마찬가지겠죠. 성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성수는 아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다음 세 번째로 민들렌 쓴바기가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말이 지금 비슷하다라는 말이 서술어로서 쓰이고 있는데 자, 민들레는 비슷하다. 주어와 서술어만 남겨놓고 딱 말해보면 민들레는 비슷하다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상하죠? 뭐와 비슷한지 비교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쓴바기와라는 말이 들어가 줬어요. 이거는 우리 그 부사어에 해당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쓴바기와 같은 경우는 자, 쓴바기 식물 이름이죠. 그 여기 산에서 나는 산나물 이름인데 쓴바기라는 체언 명사죠. 뒤에 뭐가 왔어요? 와라는 조사가 왔습니다. 자, 이 조사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뭐 대답 못하면 안 돼요. 부사어를 만들었죠. 지금 와가 오므로써 얘가 부사어거든요. 지금 부사어. 부사격 조사죠.
부사어의 자격을 보여주는 조사, 부사격 조사.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비교의 부사격 조사인데요. 무언가 비교할 때 우리가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와나 과라는 말을 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의 부사격 조사, 와가 쓰임으로써 부사어로서 쓴바기 와라는 말이 문장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밥을 의사가 이거는 뭐 격조사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목적격 조사, 가 복격 조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자리 서술어 볼 건데요. 자, 세 자리 서술어는 이 서술어가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은 주어뿐만 아니라 주어 플러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총 세 가지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표현해보자면 주어랑 서술어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목적어, 부사어가 추가로 더 요구되는 그런 서술어를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까지 총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주셨다라는 말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인데요.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 주어 뭐죠? 할머니께서입니다. 다음, 우리에게는 뭘까요? 아, 그 전에 용돈을은 뭡니까? 용돈을은 목적어죠? 빨간색으로 하죠. 목적어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자, 지금 주어 있고 목적어 받고 서술어 봤으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부사어입니다. 에게라는 말은 부사격 조사 중 하나예요. 우리 부사격 조사 종류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게 이 처음에 에로 시작하는 이 에 삼형제들이 있습니다. 에 삼형제. 얘네들 전부 다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주셨다 하면 이상하죠?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용돈을 주셨어. 근데 누구한테 줬는데?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목적어를 빼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이런 반문이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돈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해당되는 부사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다라는 말, 주셨다라는 말, 이 말은 목적어와 부사어까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이 세 자리 서술어가 지금 한 개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한 두 개 정도만 더 소개를 해줄게요. 뭐가 있냐면은 담다가 있습니다. 담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빵을 바구니에 담았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녀는 주어입니다. 잠깐만요. 치우고 다시 쓸게요. 그녀는 주어입니다. 담았어. 뭐를? 뭘 담았는데? 목적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디에 담았는데?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바구니에 담았다. 이렇게 하면 불완전하죠. 뭘 담았는데? 그녀는 빵을 담았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 뭐 문장 어색하지 않아 보일진 몰라도 담았으면은 그걸 담는데 활용한 그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벽한 문장을 만든다면은. 그래서 이 어디에 부사어에 해당되는 바구니에가 반드시 문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문장 성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요. 삼다라는 말도 있어요. 삼다. 예를 들어서 그는 철수를 부하로 삼았다 이런 말 있죠. 이때 삼았다 서술어 주어 뭡니까? 그죠? 그는. 자, 그는 삼았어. 뭘 삼았는데? 철수를. 목적어에 해당되는 놈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는 철수를 삼았다. 이상하죠? 뭐로 삼았는데? 부하로. 부사어에 해당되는 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다나 삼다 이놈들은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되는 놈들이고요. 우리가 그 서술어의 자릿수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삼다라는 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면 단어의 품사, 의미, 그리고 표준 발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술의 자릿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달한 말 있죠? 밑에 자 동사 돼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뭇을 뭐뭇으로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이 3달한 말이 서술어로 쓸 때 주어 이외에 이런 문장 성분, 이거 해당되는 문장 성분도 필요합니다. 라고 사전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 나와 있는 예문들 보면은 여기 주어가 생략됐지만 고아를 뭐 양자로 삼다.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다. 여기 주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주어 이외에 이런 목적어나 부사어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검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주어 서술어를 봤는데요. 옆에 보면은 서술어의 구성원과 본용언과 보조용언 이런 내용이 또 추가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문장 성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술어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가?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나요? 조금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진짜 크게 키워놓고 할 걸. 자, 서술어의 구성. 자,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용언. 자,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나 형용사죠. 혹은 체험 플러스 이다. 이다는 뭡니까? 서술격 조사입니다.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하나의 동사, 하나의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체험 플러스 이다의 구성만 사용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 둘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 이 음식을 먹어보아라. 자, 이때 먹어보아라라는 말은 본용언인 먹다와 보조용언인 보다가 연결어미를 매기로. 자, 여기서 이 연결어미는 무슨 연결어미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본용언을 보조용언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 다시 본용언을 보조용언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 우리 연결어미 크게 세 종류 있었거든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마지막으로 보조적 연결어미죠. 보조적 연결어미 써볼까요? 이 보조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 연결어미 잠깐 공부할 때 봤었는데, 자, 이 보조적 연결어미를 매개로 해서 먹어보아라 라고 두 개의 용언이 이렇게 이어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보조적 연결어미에 해당되는 놈이 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이 하나의 서술어로서 문장 내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보아라. 이때 이 먹어보아라 이게 이제 서술어에 해당되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서술어로서 쓰이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설명이 더 나와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앞서 나눠준 프린트물에 더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본용언 뒤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특징 뭐냐? 보조용언의 특징, 홀로 쓰이지 못한다.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이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일단 정리하고 서술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목적어와 보어를 볼 건데요. 목적어 보어는 사실 앞에서 봤던 주어랑 그 내용 면에서 그렇게 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영상 수업은 이 목적어 보어까지만 정리하고 관용어 부사어부터는 조금 더 설명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다음 우리 그 교실 수업에서 나가는 진도 그때 이제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목적어 보어까지만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자 한번 개념을 볼게요.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가 뭐인지 기억납니까? 타동사였죠? 이 목적어가 쓰인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면 이렇게 타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타동사. 타동사가 이렇게 사용됐을 때 이 목적어가 나타나고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성분이다라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구실을 하는 구나 절. 자, 체언구실을 하는 구나 절은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적어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죠. 을을, 목적격 조사 을을. 그리고 가끔 이제 리을만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성술 때렸니? 이런 거죠. 성술을인데 이 목적격 조사가 줄어든 형태로 리을만 쓰이기도 합니다. 누가 성술 때렸니?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 을뿐만 아니라 리을도 있다. 자, 붙어서 나타나는데 목적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아까 주격 조사랑 똑같아요.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대신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빵을 먹었다. 을이 붙어서 쓰였고요. 그쵸? 빵이라는 체연에 나는 빵 먹을래. 빵을 먹을래겠죠? 근데 생략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격조사는 굉장히 자주 생략이 돼요. 그리고 나는 빵도 먹었다. 도가 붙었죠? 원래 이 도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 대신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빵도 먹었다 할 때 이 빵도의 문장 성분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도를 떼고 대신에 어떤 격조사가 들어간지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목적어구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는 요 정도 할 거고요. 다음 보어. 자, 보어는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돼 있죠. 즉 되다 아니다라는 말이 서술어로 문장에서 사용됐을 때 주어 이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가 되었다. 성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장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문장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교사가 라든지 학생이 이런 말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보완해주는 문장 성분이다 해서 보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자,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가 쓰였을 때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등장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요. 자, 보어는 체언이나 여긴 나중에 본다 그랬어요. 보어는 체언 뒤에 뭐가 붙어서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 복격조사는 목적격조사나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도 있고요. 보조사가 대신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 복격조사 이가 붙었죠? 언니가 대학생 되었어. 이런 식으로 복격조사가 생략되기도 하고요. 언니가 대학생은 아니야. 하고 보조사 은이 붙어서 지금 이 복격조사 이 대신에 보조사 은이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은 같은 경우는 보조사니까 은만 가지고 우리가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보통 주어 자리에 은은 많이 쓰인다고 은 쓰이면 주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은은 보조사고요. 은을 딱 떼내고 났을 때 이 자리에 무슨 조사가 들어가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 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 복격조사 이가가 주격조사 이가랑 형태가 같다 보니까 주어랑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앞에 주어 언니가라는 주어가 엄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아니야라는 이 서술어 앞에 쓰인 이 대학생 이 같은 경우는 뭐다? 보어다. 보어. 주어랑 헷갈리지 마세요. 주어랑 헷갈리지 말고 문장에서 어떤 놈이 주어고 어떤 놈이 보어인지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보어까지 봤는데 지금 오늘 설명한 부분들 중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그 교실 수업 할 때 그때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한 부분 뒤에 이어서 교실 수업에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그러면 우리 화요일 날 봅시다. 안녕.